전에 제가 얘기 들은 거는 툰베리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때 그린워싱, 그러니까는 어, 선진국들이 대대적인 구조 개혁도 없이 2, 30년 내에 기후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 리더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없으면서 녹색 세척, 즉 하는 척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런 키워드가 그린워싱이거든요. 이번 그 COP 회의가 어제 끝났는데 에, 하는 척은 아니라 이번에 상당히 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두 번째 키워드는 The science is as solid as it gets. 기후과학은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다. 몇몇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몇몇 이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몇 명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거의 만장일치하다시피 해요. 사실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구 위기가 아니다. 글로벌 위얼딩, 즉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괴이하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하면 이 말이 좀 따스해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무지하게 덥다가 무지하게 춥다가 하루에 아침에는 비 오다가 점심때는 우박 치다가 이런 기후 리얼딩에 가깝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책에 얘기하는 거는 부르기 시작한 눈덩이 이런 타이틀로 몇 가지 에세이를 뽑았습니다. 이 부르기 시작한 눈덩이 이게 한번 되게 생각나죠. 눈덩이가 위에서 굴러올 때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그 누구냐 크리스마스 때 왜 우리 눈송이로 사람 만들잖아요.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기후 위기라는 거는 이거는 스노우볼과 마찬가지다. 이런 키워드를 몇 가지 그 레시피를 뽑았어요. 먼저 그 가뭄과 홍수에 대해서 피터 마블이라는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요새 맨날 신문에 나오고 지구에 나오는 거는 북극의 얼음, 빙붕이나 빙상이 녹아내리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그 최고 전문가에 대한 에세이를 실었고 그다음에 해양 온난화. 사실 우리 육상 온난화보다 더 무서운 건 해양 온난화예요. 왜냐하면 해양이 온난화되면은 이 해류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해류에 따라서 온갖 대부분의 바다에 있는 생명들이 움직이는데 저희들 라이프 리듬이 다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위험한 얘기다 하는 글을 쓰었고 네 번째는 요즘 그 바다가 산성화된다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실었고 그다음에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또 큰 얘기 아니에요. 바다를 큰 나라만큼의 큰 나라 면적만큼의 큰 그 미세 플라스틱 뭉치가 떠다닌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했고 끝으로 프레시워터 다음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보죠. 먼저 부르기 시작한 눈덩이라는 타이틀로 손미래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 기후가 소위 소위 우리가 기후 온난하고 기후 위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낭만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기후 위기는. 근데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다. 툰베리의 그 어린 감수성으로서 도저히 기후 위기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을 하지 않고 기후에 대해서 좀 더 절박한 용어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에세이를 실었어요. 예를 들면은 슈테판 람스토르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툰베리의 책에도 실려 있어요. 지구상에는 해수면 65m 이상 상승할 수 있을 만큼 얼음이 있다. 마지막 빙하기 말에는 지구 기온이 약 5도가 상승했는데 그때 해수면이 120m 상승했다. 이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얘기니까요. 이 수치는 심각한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고 해도 이 변화는 우리가 정말 수 있는 변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스노우볼처럼 이렇게 막 뭉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대해서 에세이를 썼어요.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COP 그 컨퍼런스 오브 파티스 다시 말하면 당 유엔 그 당사국 총회가 어제 마감을 했는데 이때도 그 인도의 그 어린아이가 나와서 제대로 해라 하는 의미로 말이에요. 데모라는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게 요즘은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더 난리를 쳐요. 그럼 아이들은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쉽게 설명한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COP 회의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전하고 있다. 이게 진전됐다. 저는 상당히 이 정도면은 그래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몇 가지 아까 얘기한 논문들의 핵심만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케이트 마블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학자인데 가뭄과 홍수에 대해 썼어요. 이번엔 그 미국 사람인데요. 영국도 공부를 했어요. 영국 트리니티 칼리지라고 헨리 8세가 1546년에 창설을 했는데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요. 상당한 수의 학자들이 노벨상 땄던 학자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자크 뉴턴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나왔는데 이 권위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학위를 땄고 나는 이분의 글을 좋아하는 거는 재밌어요. 그리고 희망을 줘요. 왜냐하면 이 기후학자들 얘기가 전부 다 절망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위협을 많이 주는데, 이거, 소위 이분은 말이에요. 상당히 그 글 속에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발견을 해서 내가 인용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체로 우리 자신이 빚어낸 세계에 살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 재앙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앉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세계를 바로잡을 것이다. 우리는 태양과 바람에서 에너지를 얻을 것이고 지표면에서 대기로 다시 대기에서 지표면으로 물을 춤추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물처럼 우리는 꿋꿋이 참아내고 변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글에 성경해가지고 시인 것 같은 그런 감수성으로 글을 써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글이 반가워가지고 저는 이 글을 말씀, 뭐야, 말씀드려 봅니다. 두 번째는 요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남국, 북극의 그 얼음 녹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최고 수준의 학자입니다. 리카르다 빈켈만이라고 독일의 포츠담 대학교에 있는 큰 연구소예요. 여기서 이분이 말이에요. 빙상 빙부 빙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포츠담 대학교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것이죠. 포츠담 회담이 열린 곳이니까. 근데 이 연구소가 상당히 커요. 이거는 기후연구소인 건데 상당히 대단한 연구소예요. 이거 우리나라에 뭐 카이스트나 이런 데 기후연구하는 거는 게임이 안 돼요. 거대한 연구소인데 이분이 해빙, 빙하, 빙붕, 빙상 이런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다 알겠지만 극지방의 얼음덩어리는 크게 해빙과 빙하로 나뉩니다. 해빙은 바닷물이 꽁꽁 얼어붙어 만들어진 거고 빙하는 글레이셔를 가지고 그러니까 민물로 이루어진 두꺼운 얼음덩어리예요. 그리고 지구는 민물의 약 80%를 빙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민물의 약 80%가 빙하라니까 대부분의 민물을 빙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물이 중요하잖아요. 빙하가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만큼 안 좋겠죠. 그 빙상은 영어로 아이스 시트라는데 빙상, 빙붕, 빙상은 조금씩 틀려요. 먼저 빙하라는 건 말이에요. 크게 빙상과 빙붕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빙상은 땅을 넓게 덮고 있는 얼음덩어리, 땅 위에 있는 대부분의 얼음덩어리는 빙상이죠. 빙붕이라는 거는 빙상이 길게 바닥까지 이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빙붕의 상당한 부분은 물에 잠겨 있죠. 그러니까 물에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빙산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뭐, 바다에 둥 떠다니는 그 얼음 덩어리죠. 그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뉴스를 볼 때 이 그림 하나만은 다 깨끗이 정리가 돼요. 근데 맨 위에 빙하라는 거는 빨간 글씨로 써놨지만은 빙산과 빙둥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빙상은 육지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빙상 시트가 그 단어가 얘기하듯이 육지 위에 있는 얼음덩어리. 그 빙봉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상당한 부분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좀 뭐야, 저 TV에서 맨날 녹아내린다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한 부분에 빙봉이에요. 물론 일본의 빙상도 있습니다. 빙봉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걸 사진을 통해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빙상이라는 거는 어, 대표적으로 이스트 그린란드 아이스 시트가 대표적으로 크게 해나오는데 거대한 육지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예요. 빙봉이라는 거는 바닷속에 상당한 부분이 거의 나와 있는 거죠. 이런 라슨 아이스 쉘프가 유명합니다. 지금 TV에 맨날 나오는 거는 이거 남극의 빙봉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죠.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 이게 엄청난 속도고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 크기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한 거 이상이에요. 대부분의 빙봉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한반도 수십 배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녹아내리면은 바닷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베이터 산만큼의 그런 거대한 그 얼음 덩어리들이 수십 개가 일년에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건물 높이로 말하자면은 보통 한 1000m 이상이니까 또 바다 밑에 있고 보통 뭐 엄청난 그러니까 이 앞에 크면은 압도적으로 사람이 빙봉 앞에 서는 말이에요. 그 크기가 너무나 거대해서 압도적으로 놀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 이런 얼음 덩어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까 말하는 빈켈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빈켈만의 연구에 대해서 리카르다 빈켈만인데 그 느낌을 에세이를 읽으면서 느낌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1.5에서 2도를 넘으면은 두 빙상, 아니, 두 빙상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이게 한 번 솟을래 빙상은 거의 영원히 복구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존경하는 또 학자는 슈테판 락스토르프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해양 온난화, 그리고 해수면 상승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툰베리가 이 민케만을 찾아가요. 툰베리는 찾아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 양반에게 에세이를 부탁을 해서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툰베리가 대단한 게 직접 가서 어? 이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가지고 논문들을 신청한 거예요. 보니까 이분도 그 63세나 되는 유명한 세계 드루이만 학자인데 글을 실었잖아요. 이번 얘기도 이번 핵심적인 그거예요. 핵심적은 지금 이 우리가 요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이 덜 들었는데, 지들이 뗀 기름이, 팔아먹은 기름이 얼마나 지구 온난화에 위험한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자는 건데,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실험이라는 거예요. 거대하지만은 예비 타당성 검토도 없는 지극히 위험한 실험을 지구 전체의 생명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일이 타당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지극히 아주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면 상승은 제가 이걸 좀 읽어보고 싶어요. 지구 기후가 따뜻해지면 필연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바닷물이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그만 팽창해도 너무나 거대하니까는 이 수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해수면을 65m까지 오를 수 있다. 대충 20m, 20층 건물 높이라는데 그만큼 얼음이 있는데 예? 이게 다 녹으면은 65m 높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또 2100년 이전에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지구 기온이 약 5도 상승하면은 해수면이 112m 상승한대. 왜냐면 지구 온도가 오르면은 이 바닷물이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엄밀하게 요즘 과학이라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한 측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110m 상승한대요. 누가 살아나겠어요? 또 그 다음 논문은 이 소위 생화학 교수예요. 어? 페르트너라고 말이에요. 한스 오토 페르트너라고. 이분도 독일 학자인데 이분이 그 해양 산성화에 대해서 지금 현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마지막 빙하기 말기보다 약 100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대요. 지난 200만 년을 통틀어 최고 수준이라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이런 논문들을 발표를 해가지고 IPCC에 제공을 해주고 그 IPCC에 나온 논문을 근거로 해서 COP, 다시 말해 유엔 당사국 회의에 그 최고 지도자들을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얘기를 해야지. 아침 네덜란드에 가서 말이에요. 그 국빈 방문. 그 별로 남성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까? 뭐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 이분 얘기는 그거.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를 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이 위기에서 소위 위기에서 우리가 해소될 수 있다. 해소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이게 소위 오토 페르노의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이런 그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이게 그냥 얘기했겠어요? 엄밀한 과학적으로 증명한 얘기고 이 툰베리의 책은 그 수많은 점들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그 IPC 회의도 그런 회의고 이런 회의를 말이에요. 그 뭐 이화대학이나 서울대학의 한두 명 교수가 말이에요. 위기 없다가 떠들어내고 그걸 또 전경련이 밀어붙이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다음 첫 번째 학자는 그 카렌 크걸레로 이 사람은 그 미세 플라스틱 전문가예요. 이분은 또 뉴질랜드의 학자입니다. 그 지구의 생지화학적 순환에서 해양 생태계의 역할을 모델링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이게 지구화학이라는 게 지구 위기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 뭐 연세대학이나 뭐 서울대가 있고 같지만 이게 소수의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독일의 포츠담 연구소라든가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있는 연구소라든가 뉴질랜드의 이런 연구소라든가 호주에 있는 연구소는 연구원들이 대규모예요. 우리하고 규모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단한 학자들이 나오는 거죠. 이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다릅니다. 이게 한번 배출을 하게 되면은 다른 그 메탄과 틀리게 그냥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질 않는다고. 그리고 이건 또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먹잖아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이 미세. 그러면 그 바다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해롭다. 이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이에요. 이번에 논문은. 그래서 현재 플라스틱의 그 폐기물을 위해서 유엔에서 뭔가 하는 것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없애는 게 아니라 서로 이웃에 가난한 나라에 이걸 팔잖아요. 그럼 가난한 나라에 판다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이 없어집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현대처럼 이런 정도의 정신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타당한 얘기죠. 마지막으로 그 다음 주 프레시 워터에 대한 얘기를 미국에 있는 퍼시픽 연구소의 소장인 피터 에치블리라고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학자인데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Bottles and Sold 해서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죠.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1초마다 1000개가 넘는 생수병이 멀어진다. 1초마다. 그래서 여기에 생수가 얼마나 위험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수자원 전문가가 폭론했는데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부추기고 생수업체의 마케팅에 속고 그리고 국가의 책임 회피로 이 생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에, 뻗어나오고 있는데 이게 소위 물이 공공재다. 물이 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하는 말로 이렇게 증명을 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많이 이거 인용이 되고 있죠. 이분들이. 그래서 어, 오늘 얘기를 말이야 제가 근본적으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뭐 기후 온난화라 그러는데 기후 온난화라는 거는 거기 풍들이가 얘기하기엔 이게 말도 안 된다. 너무 따스한 얘기란 말이에요. 다 온난화하니까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거 뭐야 지구의 리얼링 괴유하고 이게 아주 그 스노우볼처럼 위험한 거다. 이런 감흥이 들어간 단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해수면 오르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이거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욕망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글자가 왼쪽에 있는 거는 계곡이라는 말이에요. 큰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이 얼마나 커요. 그거를 채우려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거 어떻게 채웁니까? 큰 계곡과 계곡 사이에. 이 도에 우리나라 이거 수백 조를 갖고 있어도 인간의 욕망은 못 채워요. 또 다른 사람들 걸 또 탐내건 게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인간의 욕망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건 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소중한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욕망을 거부한다면은 그거는 신선이지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지만은 욕망의 일방적 억압이라는 거는 부정이 크다 이거예요. 그런 걸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일방적인 억압은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욕망을 추구해야 되느냐?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은 욕망이 뭐가 있느냐? 이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온 거예요, 이게. 성경도 그렇고, 우리 불교도 그렇고, 다 유교의 기본 정신도 그렇고. 어떤 욕망이 되느냐? 노무현식 표현으로 깨인 욕망이에요. 깨어있는 욕망. 깨어있는 욕망의 추구가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구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왜곡되지 않게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깨인 욕망이 될 수 있다. 내 욕망이 사다로운 나의 그 이해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공정한 마음에서 나온 욕망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을 하고,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안 돼요. 너무 그 즐거움은 게 인간 상태, 인간적인 게 안 돼요. 병난다고. 그래서 욕망이라는 거는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욕 불가능이라는 욕망이라는 거는 불합리한 욕망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나의 사사로운 욕구에서 난 욕망을 말해요. 대통령도 수상도 대개 이런 사사로운 욕망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사사로운 욕망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망치는 일을 하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욕망을 따르자. 그래야만 우리가 지구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큰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이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